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없었고 울면 맞았으니까. 근데 그 12살 어린 영서를 좀 자기 연민의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 아이가 맘껏 울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평범함을 가장하기에 너무 좋았던 직업이었고 목사라는 직업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위장을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엄마를 때릴 때건 우리들을 때릴 때건 소리 지르지 마, 밖으로 소리 나가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렇게 금태 둘린 그런 가족 사진 그거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집에 다 하나씩 걸려 있는 그런 거.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이 거기에서도 굉장히 폭군의 그 눈빛이 있어요. 약간 모든 가족이 약간 자기의 먹이같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 가족들이 정말 부자연스러웠던 그 사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족에 대해서 어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면 안 돼. 가족은 어찌됐든 서로의 잘못을 또는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거야. 이 권력 관계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딸을 성폭력을 했을 때 가족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가정폭력에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교사라는 그 좋은 직장도 잃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더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더 이렇게 뭐랄까 폭력의 노예처럼 되었다고 해야 되나? 탈출해야 할 곳이어서 저의 인생의 엑소더스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나온 순간을 제가 집이 주는 안락함이 어떤 건지 정말 몰랐던 것 같고 집은 감옥 같았어요. 그냥 감옥, 그리고 형틀이 있는, 그러니까 침대에는 형틀 같고 뭔가 집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저를 때리거나 뭐 나를 들어서 던지거나 이럴 때 내가 부딪히면 아픈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지킬 수 있는 공간은 어딘가, 시간은 어딘가, 이걸 봤을 때는 저는 학교, 그 다음에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자 화장실, 그리고 여자 목욕탕. 여기는 아빠라는 사람이 못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만이라도 나는 나로 오롯이 살고 싶어 했던 것 같고, 특히 목욕탕 가면 저는 그때 느끼는 그 자유, 이 공간에 아빠가 절대 못 들어오잖아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그냥 그냥 나만 있을 수 있는 이 자유. 학교에서도 아무튼 공부를 잘해야 그나마 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챙겨주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미친 듯이 이렇게 잘 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영서, 이제 용기를 내기 위해 떠난다. 제가 되게 소극적으로 도망만 계속 쳤는데 계속 잡혀가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를 여관에 가둬뒀을 때 정말 그때 이렇게 막 창문을 넘어서 이렇게 도망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정말 그 여관 아저씨한테 그냥 인터폰으로 저 납치됐어요 이렇게 뻥치고. 근데 납치지 근데 납치됐어요 이랬는데 그 여관 아저씨가 사실 경찰에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 내가 모르는 사람 차를 타고 나를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하고 그분이 경찰서로 데려다 주시고 경찰서에 가서도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질 못했어요. 의자에 그냥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아빠가 오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내가 책상 밑에 숨어 있으니까 이제 아저씨들이
여기서 제일 안전한 곳은 경찰서장실이야 이러면서 서장실에서도 숨어 있게 해주고,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되게 젊은 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경찰복을 입은 언니를 옆에 같이 대동하고 오셔서 이제 진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애한테 이렇게 오랜 시간 그랬냐 이러면서 되게 많이 화를 내시고, 종이에다가 사람 몸이 그려져 있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됐는데 내 몸이 그렇게 멍이 많이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저의 이야기를 밤새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래 주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막 이러면서 내 편을 들어가시면서 막 내가 얘기했을 때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는 형사를 만났다는 건 저는 되게 축복이었어요. 축복. 저희 아빠도 죽기 전까지 저한테 사과 한 번 안 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했고, 근데 증거나 이런 게 빼박이어서 그냥 벌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고, 저한테 했던 말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오히려 그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을 벗어나면 이제 난 잘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학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혼자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고 나니까 옷집에서 알바하고 막 빵집에서 알바하고 막 정말 지금 생각하면 잠도 잘 못 자던 때인데 트라우마 때문에 아빠랑 엄마가 정말 실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를 막 발로 차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현상이 아예 물리적으로 막 나타나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때는 집을 나와서도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제가 중환자실을 며칠 만에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지옥을 살아서 죽어서까지 지옥을 경험하고 싶진 않다. 그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 기억이나 이런 것들, 내 상처가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런데 내가 얘랑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이런 일을 겪어내고 나니 아 진짜 집을 나왔을 때 되게 힘들구나.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래서 저 대학원 때 논문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다 현실화됐어요. 네, 그런 지원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언니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 곁에 계속 있고 싶어서, 그걸 배우고 싶어서 그 활동을 했었고, 사실 감정은 눌러두거나 이렇게 안 느끼는 척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미워하고 충분히 분노하고 막 진짜 지랄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진짜 옆에서 그거를 좀 받아줄 수 있는, 컨테이닝 해줄 수 있는 상담자도 좋고 친구도 좋고 애인도 좋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정말 애인들도 그랬고, 제가 막 야 내가 불쌍해? 불쌍히 여기지 마. 막 이런 되게 재수없는 대사들을 해도 친구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유 또 지랄하네 이러면서 그냥 받아주고 견뎌주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사실 상처는 꺼내놔야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게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래야 사실은 상처가 소독이 되면서 치료가 빠른 거거든요. 믿을 만한 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겁먹지는 말자. 아픈 기억 때문에 생긴 상처가 언젠가는 만져도 아프지 않는 그때 여기에 상처가 있었지 하고 생각만 나는 분홍빛 새살이 되는 그
그런 날이 올 테니까. 그래서 내 팔뚝에 흉터가 남아도 내가 싫지 않고 밉지 않고 그 흉터까지 예뻐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덮어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인가? 경찰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사실 현장은 더 많다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친족 성폭력 별로 없을 것 같죠? 이러면서 현장에서 이제 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하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죠. 이러면서 얘기해요. 55%의 사람들이 뭐 10년 이상이 걸려야 뭐 겨우 상담이나 고소를 할 결심을 한다 이럴 때 친족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해리로 인해서 되게 잊고 있었다가 나중에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되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진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고소를 해야겠어. 저 사람이 벌 받는 걸 내가 좀 봐야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고소를 할 수 있게만 된다면 벌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사회가 나를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되는 존재로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당연히 그렇게 대한다는 거가 주는 또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패단단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름아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했으면 좋겠지 않니? 이제 모여서 공소시효 폐지부터 좀 시민들한테 알리자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정했던 게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막 우리 노래도 부르고 팻말도 들고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의 평범함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그냥 공개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피해자가 몬스터도 아니고 사실은 가해자가 몬스터인 거잖아요. 괴물적인 어떤 존재는 가해자인데 피해자조차도 그 어떤 어둠의 어떤 그늘 아래에 넣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빛 밖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툭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들어줘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또 시민들이 있어서 그럴 때 내가 옆에서 어떻게 듣는 친구가 되어줘야 할지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준비되면 이제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려고 해요. 사실 그 12살짜리 김영서랑 지금의 김영서랑 막 20대 때의 김영서가 제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사실은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너무 주눅 들어있는 아빠라는 사람에게 그랬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할 말도 못하고 사실 막 욕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나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를 알면서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8개월 정도를 이렇게 병상에서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죽었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갔었어요, 병원에. 그 사람이 의식이 없이 있을 때 근데 가서 봤는데 인공호흡기도 끼고 있고 아무것도 나한테 공격할 수 없는데도 12살짜리 아이인 내 몸은 그 자리에서 되게 얼어붙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의식은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지 이러면서 잘 가시라고 그 한마디를 하고 왔거든요. 그 아빠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물리적 압박감을 줬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공간 안에서 진짜 집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편안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 지금의 영서가 12살 영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냥 힘들지? 힘들지? 그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제가 되게 안 보고 싶어 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하고 안 쳐다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젠 좀 나오라 그래서 놀아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자식이었고 사랑하려 더 노력했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래서 자립이 늦어진 것도 있고 아빠의 화풀이 대상도 되어줘야 되고 아빠가 화나면 맞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나를 그냥 자랑거리 이상으로도 그 이상 그리워하로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하면서 저는 아빠한테 안 맞으니까 그냥 평생 행복해. 그냥 안 맞기만 하면 행복해. 잘 다니시던 공기업에서 나와서 사업을 하셨고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같이 했어요. 둘이 불화가 불어닥쳐서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친권자였고 근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되게 행복했는데 친가 식구들이 그냥 다 같이 와서 그냥 저를 그냥 갑자기 차에 싣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될 정도로 독특했던 것 같아요. 큰아빠가 의자로 아빠 갈비뼈를 부순 적도 있고 막내 삼촌 큰아빠 아빠한테 다 한 번씩 마치 성인을 대하듯이 이렇게 드러눕히고 때리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당해보고 집안의 이 모든 일이 수치스럽고 숨겨야 하는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언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막 때려서 이마에 혹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상하려고 저희 집이랑 연락하려 했는데 제가 막 연락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막 이 모든 걸 이렇게 감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도 이게 점점 이렇게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뭐 소녀시대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전 진짜 소녀시대 9명 이름을 억지로 외우던 그때를 기억해요. 저한테 너무 힘들게 외운 거였어요. 애들이랑 친해져야 된다 생각해서. 근데 저는 사실 목숨이 위험한데 그때 소녀시대가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100% 말통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 있는 거, 학교 도서관에 있는 거 진짜 많이 읽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른 채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언제는 제가 아빠한테 맞아서 다리가 푸르게 멍이 들어서 가니까 양호실 가니까 너도 아빠한테 맞았구나 여기 아빠한테 맞은 애 또 있어 하면서 그냥 누우라고 양호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러니까 아 어른들이 이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강화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동보건법 위반이셨어요. 그렇지만 또 지금은 아마 아동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그 교사 선생님들이나 기관장 이런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게 과태료도 받으세요. 신고를 안 한 경우. 근데 말만 신고 의무자지 뭐 지금도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과반 넘게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다가 안 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동학대 신고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도 법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그런 절차들은 없다 보니까 왜 몰아가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민형사 뭐 고소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신고 의무자들이 마음껏 양심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망하고 나서 그 질환이 발발했고 양극성 장애가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할 정도라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저랑 단둘이 세계 놔두면 안 되는데 저를 내보냈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저를 덮어놓고 때렸어요. 그냥 일주일에 제 생각에 평균 4회 이상, 정말로 4회 이상 한 5시간 이상씩 맞았다. 거의 뭐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때리세요. 세상에 대한 분과 한풀이를 다 저한테 하시는 거라 저희 아빠가 술을 먹더니 소주병을 팍 바닥에 던지시면서 뭐 되져버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신 거예요. 살아보려고 아빠가 너무 심해지면 경찰 신고를 많이 했고 그때 잠시라도 멈추니까 전 진짜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이 많은 경찰분, 직급 높은 분이랑 직급 낮은 젊은 분이 한 분 와요.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막 비굴해져서 막 이러면서 보내요. 굽신굽신하면서. 그 어떤 경찰도 아동보건법상의 응급조치를 해준 적도 없었고 사건 접수 자체를 해주지 않았어요. 송치를 안 했어요. 저희 집을 꼬라지라는 식으로 비웃고 가더라고요. LH에서 제가 청년 전세를 받았는데 보호자랑 같은 시에 산다는 것만으로 최하 우선순위에 이자도 제일 높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랑 그런 사이가 아니다 해도 뭐 설명 안 되고 잘 증명이 안 되고
그 기록이 있었으면 정말 도움이 됐을 텐데 아무도 그걸 해주지 않았어요. 저랑 아빠만 막 세상에서 안 보이는 암흑의 동굴 같은 데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막연하게 생각한 게 TV를 틀면은 강연 프로그램에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연대 아니면 고대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카이는 나와야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나 봐. 그 생각에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안 되는 환경에서 억지로 자기를 공부를 계속 시켜보신 분은 아실 텐데 몸이 점점 아파져요. 뭐 그리고 정신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걸 그냥 버티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행복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계속 불행했으니까 오히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과외했고 계속 아르바이트했고 별의별 승부를 다 겪고. 근데 이 모든 관심과 저에 대한 그 집착은 제가 명문대 입학하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친구 사귀는 거, 제가 사람 만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검열을 하고 넌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아빠의 뭔 이룬 바람을 이뤄주면 아빠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막 아빠 막 껴안아주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 나누면서 보통 사람은 사는 거야.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려고 가려고 하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제가 아빠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어느 순간 그 제가 과외하는 거에 대해서 아빠가 자기 용돈도 좀 줄 수 없냐고 아빠의 화풀이 대상도 되어줘야 되고 아빠가 화나면 맞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의료보험 납부를 안 한 게 제가 연대채무에서 저까지 의료보험이 막혀 있었고 그래서 병원을 잘 다닐 수도 없었고 나를 그냥 자랑거리 이상으로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하면서 그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독립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독립하는데 거의 1,000만 원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저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저랑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일단 처음엔 너무 알고 지내고 싶어서 너무 외로워서 오픈 카톡방을 들어갔었는데 거기 중에 어떤 여자분이 사실은 나는 독립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여자분들이 사실 저도요 이래서 진짜 깜짝 놀라고 살아남으려고 가장 이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당장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 당시에 무서웠던 게 아빠가 칼 들고 저한테 찾아올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전입신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당연한 거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에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 아빠는 얼마든지 가족관계 뭐 등본이나 이런 거 보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쉼터에 가는 거예요. 그럼 쉼터에 장이 서류를 줄 수 있거든요. 쉼터 장이 주는 서류가 제일 권위적이라. 그러니까 보호소 장이 이 친구는 뭐 이런 이유로 여기 가정폭력을 피해서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딱 서류 주면은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친가 사람들이 저 강제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이거 주거 침입이다. 근데 또 역시 또 아이 뭐 가족분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사건 전수 또 안 해주시고 갔더라고요. 법원이 봤을 때 그 아이 사이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거 신청하려면 되게 심각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변호사가 되면은 적어도 인생 중에 단 한 명 이상이라도 좀 도와주고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강박이었거든요. 나를 방관했던 수많은 어른처럼 되지 않는 거. 법으로 뭘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과는 많이 법이 달랐죠. 인권법 학회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깽판을 쳐놨어요. 거기서 너무 학술적인 얘기만 하고 권위 있는 학자랑 함께 무슨 담론을 얘기해주면 오 해요. 근데 이제 좀만 벗어난 얘기. 예를 들어서 그냥 고민 상담을 주제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도 대부분 가정폭력 얘기가 많아요. 고민 상담 어플 막 스크린샷 막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야 파 이랬는데 뭐 별로 뭐 좋지 않았죠. 제 불행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그냥 제 얘기 듣는 것 자체 불쾌해요. 불편해하고. 왜냐하면 아름다운 가족 신화가 깨지니까. 엄격하지만 또 다정하고 날 생각해주는 아빠랑 뭐 날 사랑해주는 엄마, 가족이 같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한국이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트리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가 된다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안 한 사람을 다 기소해보고 학대자 다 기소하고 변호사라면은 그 아동 입장을 도와주는 거 들어가서 다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뭐 좋아질까?
공익법무 실습을 나갔었는데 가정법원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년범 친구들이 재판을 받는데 국선 보조인으로 참가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참여하고 저희들이 재판에서 변론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소년범들이 대부분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버지가 자꾸 막 뭐 때리고 물건 던지고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얘 나가서 친구들이랑 자고, 제가 전체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당장 눈앞에 한 아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실습으로 맡은 소년범 애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너가 무슨 위기가 있으면 개입할게 라든지 뭐 못하게 하려고 계속 감시하는 어른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저도 놓는데 엄청 오래 걸려고 힘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가 느끼는 게 무조건 옳다 이 말을 해주고 싶고, 너의 엄마 아빠를 미워해도 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게 죄가 아니야. 그게 진짜 죄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해 나가야죠. 제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다투고 헤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거나 혹은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복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 연인 간에 하여간 혹은 지금 진짜 사랑꾼이야. 연애 전후로 한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교제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통계표를 한번 볼게요. 2023년 기준 경찰청에 접수된 교제폭력 관련 피해자 수는 12,799명으로 2년 전인 2021년 1,777명보다 2천여 명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폭력이라는 게 딴 생각.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만이 폭력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도 있지만 욕설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폭언, 모멸감이나 면박을 주는 듯한 정서적인 폭력도 교제폭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친구를 만나는 걸 금지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하는 듯한 통제 행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음 통계표를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별로 응답자의 5.7%가 성적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고,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은 10.2%, 심리적 폭력 가해는 24.3%, 그리고 통제적 폭력 가해 경험은 응답자의 반이 넘는 56.4%였습니다. 많죠. 이런 강압적인 통제 유형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뿐만이 아니라 본인조차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 강의 끝나고 동아리반 가자. 가해자가 통제 성향을 보일 경우 피해자는 스토킹과 물리적 폭력, 나 오늘 바빠서. 극단적으로는 살해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죠. 요즘 이승주 좀 달라지지 않았어? 안 그러냐? 어?
둘이 친하잖아. 너 전혀 안 그래 보여? 나도 승주가 달라진 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친할수록 물어보기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 친하니까 오히려 물어보기가 더 어려워. 저 승주야. 근데 이제는 왜? 오늘도 안 온대? 아휴, 모르겠다. 우리 이번에 새로 하기로 한 공모전 승주 빠지는 거야? 에이, 참여해야지. 동아리 탈퇴한 것도 아니잖아. 이 동아리도 걔가 만든 거고. 요즘 걔 왜 그러는지 안 물어봤어? 쉽지 않네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 뻔하지. 연애하느라 바쁜 거지. 대학생활은 로맨스 아니겠냐. 지호 형이 워낙 잘해주니까 우리도 동아리도 뭐 다 그냥 귀찮은 거야. 아니야 바쁜 게 아니야. 확실히 달라졌어. 뭐가? 어떻게? 언제부터 그랬는데? 머리를 잘랐을 때부터. 누구세요? 야, 장난치지 마. 머리 많이 잘랐네? 심경의 변화 이런 건가? 설마 지호 형이랑 헤어졌어? 아니거든. 지호 오빠가 딱 어깨까지 하는 머리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너 머리 기른다고 하지 않았어? 하면 안 되며. 많이 이상해? 이상은 아니고 그냥 좀 갑작스러워서. 지금도 예뻐. 충분해. 아 학교 뒤에 집밥 먹고 싶은데. 네, 배달시켜. 귀찮아. 나는 오늘 따로 먹을게. 왜? 같이 먹지. 오늘부터 지호 오빠가 같이 점심 먹자서. 아니, 저 형은 동기들도 많으면서 꼭 여친이랑 먹어야 한다냐. 넌 잘 본 거 같아? 쟤한테 뭘 물어보냐? 이번에도 맡아본 이승주야. 잠깐만. 누군데 전화를 나가서 받지? 얘들아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오빠 여기 지금 앞이래. 미안. 야, 그 밥이라도 먹고 가지. 이런 말 꺼내기 좀 조심스러운데 난 지호 형이 승주를 좀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응? 지호 형이? 너한테 SNS에 올라온 사진 지워달라고 연락 안 왔어? 헐, 설마 너도 연락 왔어? SNS 사진? 그게 뭔데? 우리 작년 여름에 계곡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있잖아. 그거 지워달라고 톡 왔더라고. 갑자기? 아, 연락 와서 지워달라길래 알겠다고 지웠지. 이 형 아주 질투가 심하구만. 질투 정도가 아닌데. 그래, 이건 징후다. 위험징. 얘들아 나 왔어. 왔어? 형은? 곽 교수님이 부르셔서 갔어. 승주야, 그 공모전 같이 할 수 있겠어? 아 사실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러 왔거든. 왜? 지호 오빠가 동아리도 못하게? 아 오빠가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많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좀 섭섭하대. 그런데 너 이 동아리 누구보다도 하고 싶어 했잖아. 미안하게 생각해. 잠깐만 승주야. 너 의사가 중요한데 너는 안 하고 싶어? 승주 네가 안 하고 싶은 거면 상관없는데 지호 오빠 때문에 못 하는 거면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니들 왜 그러냐? 연애하면 다 그런 거지. 왜 형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 승주야, 나 사실 얼마 전에 너랑 형이랑 같이 있는 모습 봤어. 너 이제 내가 하나도 안 좋아하는가 보다. 왜 그렇게 말해? 근데 왜 나 기다리래?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 난 맨날 너 수업 끝날 때까지 여기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걸 몰라? 미안. 오늘 잠깐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느라. 애들. 솔직히 네 친구들 있잖아. 괜찮은 애들인지 모르겠어. 어? 왜 그래? 오빠랑 나는 애들이잖아. 규민이까지는 괜찮아. 근데 다른 애들은 나한테 흑심 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안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기현이랑 도윤이? 걔네 다 좋은 애들이야. 아니 1학년 때부터 다 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래? 내가 싫다니까. 승주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형이 동아리 활동도 못하게 하는 거야? 승주야, 머리카락도 진짜 너가 원해서 자른 거야? 지호 오빠야? 혹시 어디냐고 물어봐? 난 지금 지호 오빠가 하는 행동들 통제 맞는 것 같아. 그럼 지금 지호 형이 하는 행동이 뭐 아까 수업에 나왔던 교제 폭력? 뭐 그런 거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지호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공부 잘하지, 싹싹해서 교수님들이 예뻐라 하지. 후배들한테 인기도 많잖아. 교수님이 그랬잖아.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교대 폭력은 될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을 수도 있지. 싫으면 싫다고 처음부터 말하면 됐지. 왜 다 받아줘 놓고는 지금 와서 지호 형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승주가 겪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책임도 승주한테 있고? 지금 너가 말하는 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어. 나도 승주랑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햇살 같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땡볕처럼 느껴졌어.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헤어지게 됐어. 내가 먼저 좋아해서 사귄 거라 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통제로 시작했었는데 나중엔 스토킹으로까지 이어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더라. 내 사촌 누나도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누나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견디다가 결국 폭행까지 당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더라고. 처음에는 혼자 뭐 벽 치고 물건 던지는 정도였다는데 나중엔 지호 형이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단언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통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 못까지. 아니. 어깨 닿으려는 말 듯 할 때까지만 자르자. 그럼 얼마나 사랑스러워. 응? 내가 그 옷 입는 거 싫다고 했잖아. 치마가 무릎 위까지 오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자. 어? 난 네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싫어.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거야. 오빠가 통제적인 걸 나도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오빠가 워낙 나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또 날 사랑해서 다 날 위한 거라고 하니까 나 마음이 복잡해. 복잡하다는 너 마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들 땐 행복한데 동시에 내가 아닌 기분이야. 또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오빠가 막 뭐라고 할까봐 마음도 불안하고 자꾸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도 싫고 근데 또 헤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처음에는 오빠가 날 너무 좋아해서 질투도 하나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근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모르겠어. 오빠가 좋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잘 모르겠다. 승주야, 내가 너랑 더 친한데 지호 형이랑 더 친해서 이런 말 듣는 게 좀 불편해. 제3자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먼저 간다. 도윤이도 지호 오빠랑 친해서 저렇게 마음이 심란한데 사귀고 있는 승주 넌 어떻겠어.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아, 그 학생회관에 인권 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때?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남자친구가 막 저를 때린다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상담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요, 잘 왔어요. 일단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통제 역시도 교제 폭력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자꾸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젠 마음이 불편한 걸 넘어서서 불안하기까지 해요. 혹시 남자친구와 이야기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사랑이라는 게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 다를 테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까지 하는 행동이 과연 사랑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승주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응? 승주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승주 씨, 승주야, 내가 너를 승주 씨. 승주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규민아,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승주가 겪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책임도 승주한테 있고? 통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형. 얘들아! 둘이 카페 안에 있어? 어. 아까 미안. 말 함부로 한 거. 승주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야, 사과해줘서 고맙다. 승주한테도 제대로 사과하려고.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쉽진 않을 거야. 형이 막 사과하고 그러면? 계속 만난다면? 그래도 난 승주 곁에 계속 있을 거야. 승주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승주가 다시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도록. 같이 상담도 가고 지원 정보도 알려줘야지. 뭐 더 다른 피해는 없는지도 같이 얘기해 볼 거고. 이대로 나면 떨어질 것 같은데? PPT 디자인 한 번만 손보자. 우리 지금 한손 쉴 시간 없어. 오, 어떻게 버스가 여기 앞에서 딱 막히냐? 미안. 어디까지 됐어? 이것 좀 봐줄래? 지금 PPT 디자인 손보고 있거든? 일단 이건 깔끔해야 해. 지금 슬라이드마다 간격이 다 다르잖아. 여기 안내선을 추가해서 간격을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기하다. 클릭한다? 그냥 눌러. 제발 이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진짜 거의 한 달 가까이 고민하고 고생했잖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진짜 끝내자. 클릭해. 전송 완료! 배고프다.
야, 너네 그때 먹었던 즉석 맛있었어? 거기 이제 감자튀김 서비스를 안 줘. 야, 내가 살게. 튀김? 잠시만. 이거 감자튀김 쿠폰. 지난번에 올 때 이거 주면은 서비스로 준다 해서 챙겼어. 아싸! 야 가자! 얼른 가자! 아니, 오늘 어떻게 딱 쿠폰을 가지고 왔어? 아니 너 쿠폰 한달 낸 거 아니야?